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번에는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빈 공간을 좀 메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부터 해갖고 조선 후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야가 고대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평이하죠. 그래서 이 사만에서 마한, 진안, 변한에 이제 사만에서 마한에서 백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진안에서 신라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이제 구야국에서 가야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굉장히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격변의 과정을 많이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4번에 백제와 신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가야는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가야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중앙집권국가 또는 고대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문무왕 때 통일왕국을 일으켰고 김유신이 무열왕을 추대했다. 신문왕은 귀족세력을 숙청했다. 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좀 본 거긴 한데, 자, 신라의 통일 과정을 얘기하죠. 자, 신라의 지금 통일 과정과 그 다음에 통일 바로 직후에 이제 왕권 강화책을 얘기하더라 이게. 왕권 강화 관련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왕권 강화로 대표적인 게 왕권 강화, 통치체제 정비. 통치체제 정비 과정.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례를 제시했고요. 여기 바로 이제 신문왕이 제시된 거죠. 신문왕 기억나시나요?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한번 볼게요. 답이 나왔네요. 전제 왕권의 강화다 이거에서 대체적으로 국사 문제에서 왕권 강화가 선택지에 있는데 그게 답이 되지 않을 확률은 1%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왕권 강화가 답으로 나오면 99%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3번 신라 하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그래서 신라 중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 직후라 그랬죠. 그래서 통일 바로 직후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체제를 정비하는 이 단계라면 신라 하대, 다시 말하면 신라 말은 이제 굉장히 그 분열이 오는 그런 기간이라 그랬죠. 분열과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는, 중앙 집권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는, 자, 이런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갖고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왕권이 전제화됐다. 일단 틀렸죠. 지금 여길 물어보고 있잖아요. 일단 틀렸고, 자, 다시 말하면 왕권이 전제화됐다는 건 일로 들어가야겠죠. 지방호족은 일단 지방호족은 나왔네요. 촌주 출신으로 진골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을 규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게 틀렸죠. 신라 하대의 지방호족이 육두품 세력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종 승려를 포섭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틀렸네요. 뒷부분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성장한 해상 세력은 사적으로 일본과 무역하였다. 일단 맞는 거고요. 육두품의 세력이 왕권과 결탁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건 중대입니다. 자, 하대는 육두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방 호족과 연결되면서 육두품이 반신라화돼요. 반신라화. 왕권에 저항합니다. 됐죠? 자, 이제 가볍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제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다음 상황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날짜 나오고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보시면은요. 자, 뭐 고대무역권 형성부터 일본의 전파 22담로 해갖고 밑에 해설이 다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한강 유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제 한강 유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자세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 유역이라는 것 자체가 삼국 항쟁 기간 동안에 여기를 차지하기 위한 그게 전쟁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거의 중앙이란 말이에요. 자,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도를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중국과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한강이 지금 정확하게 거의 한반도 중앙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강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해요. 이걸 대다가 이제 농사 짓는 데 이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 있는 신라가 또는 여기 있는 백제가 중국과 교육을 하려면 고구려를 통과해야 되는데 고구려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 배 타고 그리고 바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서 삼국이 이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백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공개됐나요? 백제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자, 이미 3세기에 이미 백제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뺏었다기보다는 위치 자체가 한강 유역을 끼고 건국된 국가예요. 3세기에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자, 고구려가 이제 여러분들 광개토대왕 때부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에 걸쳐 이제 완전하게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수왕 때. 다시 말하면 백제로부터 뺏은 거죠. 백제로부터 뺏은 거예요. 자,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백제가 한강 유역을 갖고 있을 때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큰 위협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냥 저거는 쟤네가 운 좋게 저기서 건국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한강을 뺏었다라는 말은요, 특히 장수왕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전성기란 말이에요.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밑으로 치고 내려와요. 남진 또는 남하 정책을 취한단 말이에요. 남진 정책. 쉽게 말하면 평양천도에 수도를, 여기 국내성에서 수도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밑으로 자꾸 압박 내려오는 거예요. 백제하고 신라에 대해서. 평양천도를 해요. 한강까지 뺏겼겠다. 밑으로 치고 내려온다. 백제하고 신라가 위기감이 들겠죠. 자,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하게 돼요. 나제 동맹이라고 그러죠.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자, 이게 5세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6세기에는요,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뺐고요. 이어서 신라가 뒤통수를 쳐갖고 성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함에 따라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바로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요, 여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제 동맹이 체결되고, 쉽게 말하면 여제 동맹이 체결됐단 말은 나제 동맹이 결렬된 거죠. 자, 이런 형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해설 나와 있으니까 연결해 주세요. 자, 5번. 통일신라 시대에 국학을 설치하고 독서산품과를 실시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신문왕이 나와 있죠. 자, 신문왕 하면 당연히 왕권 강화죠.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구조 오소경의 지방 제도를 정착시키거나 혹은요, 이 국학을 설립한 거, 이런 것들 다 신문왕 협정이에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의 특권인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들을 너희들도 일해라, 일하면 내가 관료전 줄게, 관료전을 지급한 거, 이게 바로 신문왕이에요. 왕권 강화죠. 지배체제 강화, 뭐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죠. 자, 6번. 삼국의 발전 과정을 나열한 것 중 시기와 발전이 잘못 연결된 것. 자,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고구려 율령반포는 여러분들 소수리망 때입니다. 4세기고요. 자, 1번 틀렸고요. 백제 요소 진출. 자, 백제 요소 진출은 지금 근초고왕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 백제가 요소,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고대 해상 무역권을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5세기 고구려 한강유역 진출. 그렇죠. 6세기 신라의 가야정벌. 그래요. 가야정벌은 버풍왕 때하고 진흥왕 때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해설이 됐고요. 자, 7번. 남북국 시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래서 남북국 시대는 바로 신라 중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 밑에 가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겠죠. 자, 위에 발해가 있고, 그 다음 밑에 통일신라가 위치했던, 자,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을 풀어주세요. 통일신라는 사정부를 설치하여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찰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 발해는 구주오서경. 자, 구주오서경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신문왕이잖아요. 이거는 통일신라죠. 발해는요, 여러분들 영토가 훨씬 큽니다. 이거보다 5경 15부 62주를 거느리게 됩니다. 광활한 영토죠.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통일신라는 외사정을 파견했다. 발해는 정당성, 이런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6번. 5세기는 고구려가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은 전성기였다. 이 시기에 건립된 비석은, 이 나만 딱 보면 알겠지, 몰라도 맞히겠는데요. 중원 고구려비라고 나와 있네요. 자, 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비석은 크게 이제 고구려의
여기 나와 있는 중원 고구려비와 그 다음에 광개토 대양릉비가 있고요. 광개토 대양릉비. 신라에는요, 여러분들 크게 이제 적성비와 단양 적성비와 단양 지방을 공략하고 이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쌓은 적성비와 그 다음에 순수비가 있어요. 순수비. 순수비는 뭐냐면 적성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왕이 경계선마다 표시하면서 이건 내 땅이다 라고 접수했다. 이 영토는 내가 접수했다. 임을 국경선마다 표시한 게 바로 순수비예요. 자, 이게 바로 4개가 있는데, 자, 마울령비, 황초령비, 자, 창령비, 북한산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산비하고요, 여러분들. 자, 이 북한산비하고 단양 적성비는 이게 지금 고구려 영토, 다시 말하면 이제 한강 유역을 진출했음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9번은 8번은 지금 4번을 해주시면 되고, 자 9번도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건너뜁니다. 자 10번. 다음 금성문 중 신라 진흥왕 때 정복 사업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묶인 것.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죠. 이거. 나머지 지금 임신석에서는 신라 화랑도가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화랑도는 여러분들 신라 이제 버풍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이 되고요. 그쵸? 진흥왕 때 또 이제 한 번에 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화랑도는요, 여러분들 이 화랑 플러스 낭도의 약자죠. 다시 말하면 화랑은 귀족의 자제, 낭도는 평민 자제예요. 근데 이 신라 시대는 뭐가 있었냐면 골품제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족과 평민이 어울리는 제도가 있었다는 데에서 이게 신분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분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줬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교리는 원강법사의 세속 5개였고요. 건너뜁니다. 자, 11번. 신라 말기에 일어났던 다음과 같은 움직임에 가장 반대하였던 계층은, 자, 보시면요. 독서산품과가 나왔네요. 독서산품과. 자, 독서산품과는 과거 시험이 아니고요. 아직 과거는 고려 들어가야 생깁니다. 독서산품과인데 과거 시험과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글을 잘 읽느냐에 따라 상품, 중품, 하품, 특품 또는 1품, 2품, 3품으로 나눠서 그에 따라 이제 관직을 주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반대했겠어요? 자, 오히려 여러분들 신분의 제약을 받던 평민들은 이런 걸 반기겠죠. 왜냐하면 신분 상승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귀족들 있죠. 진골 귀족들은 어때요?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지위가 위태위태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3번에 골품제에 집착한 중앙 진골 귀족이 왜 이따구 걸 하느냐,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자기 위치 보장이 되거든요. 오히려 함으로써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12번 고구려 5세기 장수왕 때 사실로 맞는 것. 자, 고구려 최대의 영토는요, 장수왕도 아니고 광개토대왕도 아니고 문자왕입니다. 문자왕이라고도 하고 문자명왕이라고도 하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 후연을 정벌하여 요동 확보한 건 둘 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고요. 중국의 남북과 외교 관계를 맺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장수왕은 평양천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평양천도. 지금 장수왕의 역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장수왕 얘기하고 있고요. 평양천도랑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게 이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입니다. 자, 왜구 격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3번. 다음에 설명한 신라의 노급제에 대한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자, 노급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노급이 뭔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노급은 쉽게 말하면 관료라든가 귀족에 대한 특권이에요. 귀족의 특권으로서 지급된 토지예요. 자, 특권으로 지급된 토지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토지에 대한 굉장히 막대한 권력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토지를 물려받으면은요, 이게 뭐 몇만 평이 될지 몇천 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토지라서 받으면 이 토지에서 일어나는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사 활동에서 일어나는 이제 생산물에 대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이제 수조권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민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동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행위를 시킬 수 있죠. 야, 우리 집 좀 수리해. 우리 집 저수지 좀 수리해봐. 아무나 끌어다가. 그죠?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는 엄청난 귀족의 권한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걸 누가 폐지했다고요? 신문왕이 누구 폐지했다고요. 왜? 귀족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 노급이 폐지됐다. 왕권 강하죠. 노급이 부활했다. 왕권 약하죠. 언제 노급 부활된다고요? 경을칠왕, 경동왕 때 부활한다고요. 자, 노급은 신라 하대에 부활하였다. 아닙니다. 신라 중대에서도 이미 부활을 해버려요. 경동왕 때. 그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품제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신라는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는 쉽게 말하면 골과 품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신분을. 신분제예요. 자, 골은 이제 성골과 진골이 있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뼈다구, 참진짜, 참스러운 뼈다구,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가를 이루는 토대다, 이제 왕족이죠. 그래서 성골은요, 이제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돼야 이제 자식이 성골이 되고, 진골은요,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성골이 아니면 진골이 되는데, 나중에 신라 상대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알아요? 신라 상대 여왕이에요, 여왕. 들어보셨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왜 여왕이 나왔겠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골은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대부터 진골이 여기서 이제 왕을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 상대에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대부터 왕을 배출하게 돼요. 그러면 골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왕족이고, 성골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골하면 그냥 진골이다. 그게 더 속 편해요. 품은 품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두품부터 지금 계속 육두품 하잖아요. 육두품부터 이제 1두품까지 있는데 사실상 3, 2, 1두품은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6두품, 5두품, 4두품은 이제 관료계층이에요. 관료인데 6두품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관료 중에 쉽게 말하면 고급 관료, 등란의 위치라 그래요. 획득하기 어렵다. 등란의 위치, 관료. 6두품이라고 해서 저씨 뭐 중산층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고급 관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분을 골과 품으로 나눠 놓고 이걸 관등하고 연결시켜요. 관등은 1등급부터 2벌참부터 그 다음에 17등급까지 있어요. 그러면 골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으로 따지면 1급 공무원, 17급 공무원으로 하세요. 골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골은 여기까지 다 올라가겠죠. 1급까지. 그럼 1, 2, 3, 4 쭉 있단 말이에요. 6두품은 10까지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품계에 따라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골품제 이렇게 관등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죠. 이 골품에 따라 이를테면 주거라든가 주거의 규모도 제한을 해요. 이런 골이거나 골이 아니면은 어떤 호화로운 집에 못 살고 품계에 따라 평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걸 다 제한하죠. 뭐 수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제한해요. 수레의 어떤 뭐 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분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생활상 신분상의 제약이 따랐다 이거예요. 이 골품제에 따라. 자, 이렇게 관등은요, 17등급부터 해갖고 이걸 총 4개의 색으로 구분해서 복색깔을 다르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조선시대도 높은 사람 빨간색 입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파란색 입고. 그래서 이거를 복색을 다르게 규정을 해요. 관등에 따라 복색 규정이 상이하더라. 4당 4개로. 그래서 뭐 자색, 비색, 청색 이런 것처럼. 골품에 따라 공부의 색깔이 결정되었다. 맞나요? 아니죠. 골품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성골이 파란 옷을 입고 진골이 빨간 옷을 입고 6두품은 초록색, 그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관등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그 얘기예요. 틀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충분히 골품제에 대한 설명이 다 됐고요. 자, 15번. 신라말 호족의 출신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호족. 자, 중앙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지방에서 세력을 쌓은 귀족. 해상활동으로 재력과 무력을 쌓은 군진 세력.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성장한 촌주.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개혁을 추구한 지식인은 바로 6두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6두품과 호족은 달라요. 자, 16번 굉장히 쉽죠? 소수리망이 불교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한 거. 자,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죠.
백제 고유왕이 정부 관제와 관료의 복색, 옷 색깔 다르게 지정한 거.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자, 이 백관의 공복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요. 옷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계 질서,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는 거죠.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내무랑 때 왕이 세습한 거 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거죠. 정말 쉽죠 이런 거. 자 17번 이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 시대선으로 옳게 연결된 것. 왕건은 궁예를 몰아냈고 새 왕조를 세웠다. 자 고려를 건국한 게 언제냐? 918년이다 이거예요.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자 크게 우다였다. 자 여기는 지금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모르더라도 제가 발해 멸망 몇 년이라 그랬어요? 926년이라 그랬죠. 자 이 이후부터 고려로 이제 들어왔겠죠. 어쨌든 다음의 일입니다. 고려는 신라를 병합한 데 성공하였다. 신라를 병합한 거 언제예요? 935년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후백제를 선산에서 격파했다. 선산 싸움. 쉽게 말하면 후백제 멸망한 거. 자, 후백제 멸망 936년입니다. 이듬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면 순서대로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삼국시대의 대외관계의 전개를 설명하고 좀 옳지 못한 거. 자,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국시대가 아니라 이거 문제를 바꿔주세요. 고려시대를 얘기해요. 자, 고려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문제가 거의 60개니까 여러분들 우리 최소한 반은 나가야 돼요. 이제 아직 좀 남았습니다. 조금 집중력을 좀 가다듬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19번. 다음은 지방 토착 세력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서술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은 밑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속현. 자, 속현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고려하고 지금 조선의 지방에 현이 있단 말이에요. 현령 이런 말 들어보시죠. 사또. 자, 고려에는요, 여러분들 속현과 주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속현에는 사또가 파견이 안 돼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돼요. 지방관이 파견되더라. 그럼 속현은 누가 다스리냐? 실제 행정을 담당한 사람은 향리라 그래요. 향리. 그럼 속현은 실제는 향리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들어오면 속현이 소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현에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모든 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고려 때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때는 이게 소멸해요. 일반 군현으로 다 승격시키더라. 자, 이런 얘기. 자, 어쨌든 속현이라 그러면 고려 전기를 얘기해요. 이 속현이란 말은 성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호족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호족 세력이 나왔단 말은 지금 신라 말이죠. 이미 지금 니은은 여러분들 신라를 얘기해요. 신라 말. 그럼 기억보다도 전이네요. 자, 기억은 고려 전기, 고려 초. 그다음 계속 봅니다. 사심간 기인 제도는 고려 태조 때예요. 자, 디귿번은 고려 초보다 더 전. 다시 말하면 고려가 이제 건국된 초기예요. 고려 건국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건국 직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은 군공등으로 첨설직을 가지게 된 자들. 자, 이거는 고려 말이죠. 공민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조합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요거. 니은, 디귿,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요거 좀 정리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20번부터 들어갈게요. 고려시대의 관제한 부분이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처음에는 도병마사라고 불렸다. 그래서 기억에는 도병마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책에는 다 뜻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설명 안 드리냐면 다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맞춰볼게요. 자, 니은번에 문화시중이 나와 있네요. 자, 문화시중. 그 다음에 디귿번이 추밀. 디귿번에 이제 추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뭐가 나오나요? 도평의사사가 나오네요.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바뀐 거죠.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합자회의기구였다. 맞는 얘기.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국정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국가 문제, 국정 문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조선시대 들어오면 의정부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니은번. 중서문화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맞는 얘기. 디귿번. 관리의 임명 등에 동의하는 서경의 권한. 추밀은요, 여러분들,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직책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경권은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인데요. 자, 왕권을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왕권 견제는 대간제도라 그래요. 대간제도. 그래서 대간제도가 뭐냐면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첫 번째로 서경권이라든가, 서경권은 뭐냐면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 데 대한 동의권이에요. 왕권 견제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간쟁이라든가 왕에 대해 간언을 할 수 있는 거, 혹은 봉박이라든가 왕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간제도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요, 자, 요게 바로 어사대의 관원과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이러한 이제 중서문화성,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바로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합쳐서 얘네들이 바로 대간제도를 이제 형성했고요, 구성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들어가면은요, 조선엔 3사가 바로 왕권을 견제합니다. 조선의 3사가 왕권을 견제하는데요. 굉장히 내포하는 바가 많습니다. 조선의 3사가 바로 사관원과 언론기관인 사관원, 감찰기관인 사원부,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자문기관인 홍문관. 자,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합쳐서 왕권을 견제했어요. 조선 들어가면.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 3사는 이렇게 써도 돼요. 3사라고 써도 돼요. 근데 고려 때도 3사가 있습니다. 근데 고려 3사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 이름이 3사예요.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 이름이 3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자, 조선 3사는 이걸 얘기하고 고려 3사는 기관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왕권 견제하고는. 자, 고려 왕권 견제는 대간제도, 조선에는 3사. 조선 3사와 고려 3사는 다르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건너뛰고 22번. 여러분들 그 광종의 업적이 나오네요. 고려 왕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왕의 업적 중에 몇 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태조가 있고요. 왕건이죠. 두 번째로 이제 성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광종과, 순서를 바꿀게요, 여러분들. 자, 광종과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공민왕. 자, 이 네 분의 업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종 때 특히 이 과거제도를 만들어내고요. 과거제도가 이때부터 시행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광종의 업적이 아닌 것. 그래서 4번에 친송정책을 전개하여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는데, 광종이 칭제권원, 다시 말하면 황제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독자적인 연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 연호를 따라야 되냐? 중국도 황제야, 나도 황제다. 이게 바로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광자를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23번 여러분들 시무 28조 최승로로 나오면 이게 성종 때입니다. 이게 같이 논의해서 많이 맥락이 같아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특히 성종하면 여러분들 아까 공부했던 주연 속현 얘기 기억나시죠? 이게 지방관을 파견한 게 바로 이게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이게 다 거기서 돌고 돌아요, 문제가. 넘어가고요. 24번. 고려시대 중앙관제 기능을 잘못 연결한 것. 중서문화성, 국가중요정책을 의논 결정, 상서성, 행정업무 분담, 중추원, 군국기무와 왕명출납 업무 담당. 그래요. 자, 그래서 중추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추원이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밀이 여기 나와 있는 군사기밀, 승선이 왕의 비서. 왕명출납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내주는 게 왕의 비서 아니에요. 그죠? 왕명출납. 자,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잖아요. 3사. 회계를 담당한다 그랬죠? 회계. 이런 거예요. 언관, 국왕포자 다 틀려요. 그래서 언관, 이거는 이제 조선 3사가 되겠죠. 사관원 특히.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책의 편찬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는 바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입니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여러분들이 묘청의 성경천도운동의 개경파와 서경파 그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요. 본기, 지, 열전, 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기가 바로 일종의 왕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가 바로 그 시대 제도라든가 문화, 열전이 신하들의 전기, 표가 연대표를 얘기해요. 묘청 등이 칭제권과 금나라 정보를 주장하였다. 이게 답이죠. 제가 아까는 아니고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에 모순을 드러낸 사건 첫 번째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김부식, 자 문벌귀족 보수적인 문벌귀주인 개경파의 김부식과 그 다음에 신진 세력들, 혁신적인 세력들인 묘청 세력과의 다투면데 김부식의 개경파가 서경파를 진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 27번 고려시대 통치조직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성종은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틀렸죠. 자 고려에는 여러분들 계속 설명드리지만 속현과 주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현이 더 많았어요. 자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았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 건 바로 조선 때죠. 자 28번은 통과하고요. 하지만 거여몽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거여몽. 그래서 서희 강동육주, 강감찬 귀주대처, 자 윤간이 별무반 조직한 거, 동북구성 싸운 거, 몽고 삼별초, 그 다음에 이에 앞서서 팔만대장경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문제가 그렇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뒷부분이 있긴 있지만 오늘은 29번까지만 할게요. 고려 중기에 시행된 관학진흥책과 거리가 먼 것. 관학. 이게 뭘까요? 관학진흥책. 쉽게 말하면 공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고려 중기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사교육이 막 융성을 해요. 사학이 막 융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굉장히 쇠퇴를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원이 막 융성을 하고 학교교육이 쇠퇴하잖아요. 관학이 쇠퇴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국가교육이 굉장히 그 위치 또는 지위를 상실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나타난 게 바로 이래서 우리가 관학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학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직접 개설을 하게 되고요. 국가가 서적을 편찬해갖고 보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관학 진흥책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교육이 굉장히 판을 치더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굉장히 위축돼요. 안 되겠다. EBS를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진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교육 강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요. 도서 보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나요? 장학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관학 진흥책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형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장학 사업. 국학에 칠제를 두어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경사 육학 관학 교육을 강화했다. 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맨 위에 나와 있는 오경 3사 제자백과에 모두 등통한 자는 3등급으로 나눠 등용하였다. 이거 뭐예요? 이거 원성왕 신라 통일신라 때 신라 말에 독서 3품과죠. 우리 잠깐 봤었죠. 독서 3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신라잖아요. 고려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거의 60번까지 있는데 다음 문제 30번은 좀 건너뛰고요. 다 날짜하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은 3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